안녕하세요. 내추럴 보디빌더 고독한 김승현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 게스트는 한의사이자 내추럴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는 주성민 선수 모시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이자 내추럴 보디빌더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 빌더 주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민이랑 또 친분이 있다 보니까 말을 좀 중간중간 편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좀 푸짐해진 상태인데 아, 네네네. 작년에 이제 시합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아쉽게 또 간발의 차이로 일본에서 놓치고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오프 시즌 중인 거지. 네, 계속 오프 시즌 중인데 이게 시즌 대비 푸짐해졌겠지만은 제 나름 역대 비시즌 중에 제일 최저입니다. 저는. 아, 그래? 그럼 지금 네, 몇 킬로인데? 지금 95 전 95kg. 맞다. 원래 항상 100을 넘겼었는데 100 가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새는 95 전후로 조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제일 베스트는 9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아직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키가 어떻게 돼, 그럼? 175입니다. 175에 95kg의 이제 비시즌. 그러면 보통 이제 감량 한 15kg 정도는 네, 한다고 보통 한 봐야겠네. 15kg 정도. 78에서 80 딱 요 정도가 거의 항상 시합 체중이더라고. 만약에 다음 시합을 나간다면 예상 시합 체중이 한 78에서 80은 제가 항상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저번 시합도 그 정도였던 거지? 네, 저번 시합도 그 정도였고 그 전 시합이 한 75, 6 정도였어요. 음. 네. 그래도 3kg 정도 오른 건데 어느 정도 걸렸어? 그렇게 오르기까지? 2년? 2년. 역시 2년. 내추럴 보디빌딩 종이장 쌓기. 아, 예, 진짜. 체급 올리기 쉽지 않지. 예. 근데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봐온 바로는 그래도 성민이는 체중을 그래도 빨리 올리는 편에 가깝고 그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비시즌 동안 체중을 많이 올리는 거에 장단점이 있다면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추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장점이라 하면은 체중이 올라가는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저는 체중을 올리고 싶었던 이유는 스쿼트 데드라는 그 다관절 운동을 좀 편하게 중량을 높게 다루고 싶어서 사실 어느 정도 체중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올린 거고 그냥 체중만 보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3대의 목표를 정해두고 그에 맞게 체중을 그냥 조금씩 올려간 거지 사실 체중을 올리려고는 노력하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거고 단점이라는 거는 사실 그때 했을 때 굉장히 피곤하죠 생활이. 이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몸무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이나 내 몸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라서 굉장히 필요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훈련소 갔다 왔는데 발목이 너무 아팠어요. 구보하고 할 때. 진짜 발목이랑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뛸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던 거고 추천을 한다면은 저는 어릴 때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20살 초중반 때로 마무리를 하고 20살 후반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게 소화기관도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돼서 하는 건 좀 너무 고역이지 않나 싶어서 추천을 한다면은 한 한두 번 정도 그것도 20살 초중반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 경력이 쌓이고 한 운동 5, 6년 차 때 딱 한번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큼 감량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감량을 하기 위한 시간도 그만큼 또 길어지고. 그래서 보통 대회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감량을 했을까? 저는 거의 한 25kg 전후로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을 항상 잡고 했고 제가 딱 두 번 했거든요. 벌크를. 첫 번째 감량기 때는 되게 잘 나왔어요. 예, 잘 나왔고 그게 ICN 인바 때였거든요. 예, 기억나. 그래서 그때 잘 나왔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한 게 이번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막 댓글 보면은 실패했다, 실패했다 이러는데 이게 한 번 더 벌크를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사실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실패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 흔히 말하는 공보이 시절이었고 군복무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절이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준비할 때는 회사 다니면서 한의원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근데 확실히 그 뭔가 직장 다니면서 하려면은 과도한 벌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생활하는데도 불편하고 일단은 감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너무 더디고 눈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12개월 감량한다 하면 3, 4개월은 마음을 좀 내려놔요. 약간 재정비하는 시간이라 해야 되나? 그냥 슬슬 예열하는 시기고 실질적으로 감량을 한 거는 정말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정도 됩니다, 일단.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근황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딥한 얘기 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공보이를 이제 마치고 지금 뭐 페이닥 계속 할 예정인지 아니면 또 어떤 아, 변화가 있을 예정인지. 페이닥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페이닥이 이제 3년 차가 되거든요. 이제 3년을 거의 다 채워가는 시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형님이 보시기엔 어려 보이겠지만 나이가 이제는 사회적으로는 적지 않은 나이기 아, 때문에 그러네. 몇 살이었지? 33살입니다. 그럼 94, 4년생입니다. 94.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병원에 있기가 좀 눈치가 점점 보이는 나이죠, 사실은. 점점 주변의 친구들도 동기들도 다
개원을 슬슬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보통 보면은 33살에서 35살이 개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염두를 하면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이가 또 이제 약간 결혼, 연애 뭐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또 아무래도 또 뭔가 개원을 해야 좀 뭔가 좀 아 이렇게 그런 게 좀 가정을 이룬 것 있어요. 같고 약간 이런 것도 예. 있으니까 뭐 그러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래서 뭐 간단한 근황을 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 본 건데 운동 얘기만 또 이제 하기에는 사실 한의사라는 그 특수한 직업이 너무 또 매력이 있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 한의사 관점에서 이제 운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운동하다 다치는 분들 꽤 많이 아마 올 것 같은데 많이 오죠. 어떤 예. 케이스가 가장 흔한지. 일단은 허리가 제일 많아요. 허리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상병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요추 염좌나 긴장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어깨. 간혹 이제 런닝이 좀 유행하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릎이랑 발목. 아, 예. 요새는 러닝 때문에 더 많겠다. 예, 맞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은 뭐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면은 뭐 운동하시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요새는 한 80%는 러닝이라 답하시고 뭐 하체 운동하다 다쳤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체 운동하다 다치신 분들은 대부분 허리나 이런 데가 불편하신데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운동을 하다 다친 거냐 아니면 일상생활 하다 다친 거냐 물어보는데 젊은 애들이 많이 찾아와요. 제 유튜브 구독자들도 오시고 하시거든요. 그럼 물어보면은 운동하다 다쳤대요. 그럼 저는 이제 단번에 보죠. 운동을 잘못해서 다친 거다.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만 아프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아프냐 물어보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아픈 거면은 치료가 필요한데 운동에서 아픈 거면은 운동을 고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아, 이거는 진짜 운동을 하는 보디빌더라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케이스가 허리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찾아와서 개선되는 케이스가 있고 좀 개선되기 좀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성적으로 아프신 분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데드하다가 다쳤어요.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2주 안에 한 3-4번 치료받으면 거의 다 돼요. 예, 거의 다 되는데 예를 들어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로 인해서 누적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긴 해요. 근데 한 90%는 거의 다 개선됐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만 들어봐도 좀 운동하다 좀 삐끗하고 아프다 싶으면 그냥 웬만하면 바로 병원을 가는 게 좋은. 웬만하면 네, 가는 게 낫고 맞아요. 그거라도 안 되면은 혼자 아이싱하고 음. 약국에서 진통소염제라도 사 드셔라. 일단은 그렇게 처방해 드립니다. 음. 기본적으로. 허리 자체가 뭐 데드리프트 하다가 또 뭐 스쿼트 하다가 아프다고 해서 그게 뭐 디스크가 바로 터졌거나 이런 그렇진 경우는 않죠. 많이 예. 없다. 없고 그 요새 연구 결과로 보면은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프다 해서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스크랑 내가 말하는 호소하는 증상이랑은 사실은 상관관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스크가 1에서 10이 있으면 10이 터졌다 해서 내가 엄청 아픈 것도 아니고 2만 터져도 엄청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10이 터져도 안 아프고 생활할 만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디스크가 있고 뭐 그게 있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프구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1대1로 연관시키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요새는. 3대 650의 보디빌더 출신 한의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잘 안 다칩니다. 예. 예, 진짜 잘 안 음. 다쳐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예, 그래도 운동하다 보면 이제 통증이라든가 이런 뭐 네. 부상이라든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저는 그 운동 4년 차 때인가 5년 차 때 어깨 한 번 다쳤어요. 그때 뭐더라? 견갑학은 부분 파열이었나? 이랬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운동을 못해서 다쳤어요, 저는. 그러니까 벤치를 그 너무 파워리프팅식으로 그 자세를 고수하는데 자극은 또 보디빌딩처럼 느끼고 싶어. 이러다 보니까 그 갈팡질팡 하다가 운동하다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거 내가 운동을 잘못해서 다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세 바꾸고 하니까 지금은 전혀 아픈 건 없어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여기서 얘기를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게 파워리프팅의 베이스를 많이 두고 또 파워빌딩이라고 하는 추구점이 있다고 해야 될까? 네네네. 그런 걸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운동을 10년 했거든요. 운동 7년 차 때까지는 솔직히 운동만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왜냐면 학생이고 공부의 시절이고 이러니까
학생 6년에 공부의 3년 하면 9년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2년은 안 했고 나머지 7년을 운동을 했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밥 먹고 운동만 했어요. 사실은 환경이 그렇게 따라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페이닥터 하면서 이제 2, 3년이 정도 지났는데 안 되더라고요. 피로도가 달라요.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피로도도 다르고 그냥 환자를 또 적게 보진 않으니까 이제 환자들이랑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쌓이는 또 피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그 퍼포먼스까지 좀 낮추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파워빌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력은 유지하려고 하고는 있고 조금 더 보디빌딩스럽게 운동한다고 해야 되나? 요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얘기 잘한 게 파워 빌딩스러운 운동은 뭐고 네. 보디 빌딩스러운 운동은 뭘까? 저는 그건 일단은 반복 랩수의 차이가 가장 크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파워빌딩 했을 때는 최대 개수가 8개였어요, 사실은. 그때는 최대 개수가 8개였고 지금은 최소 개수가 8개예요. 예, 그래 요런 반복수나 요런 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파워빌딩은 무게를 드는 것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각하고 보디빌딩은 조금 더 자극에 치중돼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것도 있겠지만 오하람 선수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예.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뭐야? 운동을 편식하지 않는 거. 예, 운동을 좀 다양하게 하시는 편이잖아요. 인스타 봐도.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추럴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인 근량을 채우는 데는 솔직히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까지 지금 이 신체 상태로 운동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리미트 시간 안에 최대한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물론 근량이 받쳐주면 그 뒤에부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저는 그 무대 성적이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다양한 각도로 운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30도로만 계속 고집을 해서 했다면 요새는 45도도 해보고 50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양한 방면으로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칭을 받지 않았다면은 예. 그렇게 변화가 없었겠지 아마도? 코칭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스밴드만 계속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로? 음. 예. 어쨌든 간에 코칭을 받으면서 한 단계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 거잖아. 네, 느끼는 겁니다. 그럼 보디빌딩스러운 운동을 어쨌든 더 하게 됐다. 그러면 내 관점에선 사실 그렇다면 프리웨이트에 좀 매달렸던 방식에서 머신의 활용도가 조금씩 더 높아질 수밖에 음.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는데 맞나?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라 생각해요. 운동 순서의 재배치, 보디빌딩스럽다는 거는 약점 부위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 비교적 편한 머신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웨이트를 저는 중간에 배치하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왜냐면은 안 할 수는 없어요. 프리웨이트가 주는 이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게를 낮춰서라도 저는 중간에 배치해요, 요새는. 그래서 옛날에는 하체 운동을 한다면 무조건 스쿼트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스쿼트가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요. 무게가 비록 낮더라도. 왜냐면은 그 복각관절에서 주는 이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파워빌딩 하다가 넘어오면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하면 200을 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면 140 하거든요. 현타가 오는 거야.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사실은 좀 더 보디빌딩스러운 운동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웨이트를 점점 뒤로 빼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새는 벤치 한 80에서 100 마지막에 운동하니까 거의 그리고 스쿼트는 한 140 요 정도로 하고 데드는 한 160, 180 정도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절대적으로 봐도 그렇게 모자란 중량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높은 예, 편이지. 모자란 중량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더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방향성이 결정된다 생각해서 요새는 요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나도 참고해야 되겠다. 왜냐면 나도 강박적으로 사실 예. 프리웨이트를 무조건 좀 최우선적으로 아니, 못해도 두 번째 운동은 해야 예. 된다는 강박적인 습관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나한테도 좀 이렇게 시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중간에 어쨌든 배치를 하지만 프리웨이트를 어쨌든 중간에 하나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어쨌든 비율적으로 프리웨이트가 좀 더 낮고 머신이 좀 더 메인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뭐 등 운동을 하면 5가지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2개는 기구로 하고 중간에 하나를 바벨로우나 덤벨로우나 뭐 체스 서포트 덤벨로우를 하고 또 2개는 또 이제 기구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요새는 한 프리웨이트가 25%, 기구가 75%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초보자가 있다면 네. 동일한 방식으로 추천을 할 텐지 아니면은 초보니까 프리웨이트를 좀 더 우선시 해야 된다는지. 초보는 무조건 프리웨이트 먼저 하죠. 이게 저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는 최소한 자기 체중의 10개는 들어야 되고, 예, 스쿼트도 자기 체중의 한 1.5배에서 2배 사이는 들어야 되고, 데드는 한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는 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 기준이 충족했다면은 기본선은 맞춘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배합을 해서 가져갈까가 내 몸의 발전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강도를 올리려면은 프리웨이트의 강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프리웨이트를 점점 뒤로 빼도 점점 같은 무게로 할 수 있어야지 강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kg를 만약에 내가 처음 운동으로 10개를 했으면은 마지막으로 했는데도 10개가 됐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성장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비록 같은 무게일지라도 그런 걸 좀 척도로 잡고 점점 뒤로 빼면은 아마 좀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것 같은데. 너무 이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느끼는 건데 하람이한테 배워서 그런 하람이랑 굉장히 나 지금 하람이랑 대화하고 있는 줄 알았어. 화법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비슷하다는 거를 갑자기 느껴졌어. 그리고 성민이 뭐 원래도 말 잘하고 이런 거 알았지만 또 이렇게 사실은 좀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잘 그냥 막 운동 얘기 그냥 간단하게만 하지 막 이렇게 사실 맞습니다. 깊게 얘기하지 않잖아. 예. 아주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진행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이어나가도 좋은데 예. 조금 더 가벼워질 필요도 있어요. 보는 아, 사람들이 맞아요. 필요할 수 예, 있으니까. 예, 맞아요. 이런 것들 궁금해하셔. 저한테도 질문을 줬던 내용인데 운동 딱 10가지만 할 수 있어. 그러면 10가지 지금 한번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 10가지 알려줘도 10가지 한 사람 없어요. 다 다양하게 해요, 진짜로. 어, 티야? 진짜로. 예, 역시 T예요. 뭐 티야. 10가지만 아, 해요. 맞아. 3개월 하고 어. 지겨워가지고 딴 거 할 건데. 그럴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음. 10가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한번 나열을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굳이 뽑아봅시다. 예, 일단은 저는 데드리프트, OHP, 그다음에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그다음에 롱풀, 덤벨 로우, 원암 덤벨 로우, 가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스트 프레스 머신 아무거나 진짜로 자기한테 잘 오는 거. 그리고 지금 라인 하체가 없어 지금. 하체가 없어요? 어, 하체 데드밖에 없어 지금. 헥스쿼트, 엑스커트. 헥스쿼트. 그다음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스컬 크러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해머컬. 아, 마지막.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복근 운동 갑시다. 크런치. 어. 안 할 비율을 것 맞춰야 같았는데, 되니까. 안 할 것 같았는데 하나 예, 들어갔습니다. 크런치. 그렇지. 예. 아, 이게 10가지만 하라니까 예. 헷갈리네요. 사실 예, 뭐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떠올렸다는 것만으로, 예, 이 운동에 대한 그래도 좀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음, 머릿속에 있다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운동이라서 이거는 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부위별로 꼽으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슴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랑 체스트 프레스 머신 딱 두 개. 그거면 충분할 것 같고 등 같은 경우에 롱풀 무조건 롱풀이랑 뭐 데드 아니면 또는 렉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는 OHP 그리고 뭐 하체는 스쿼트 아니면 헥스쿼트 요거 하나면 될 것 같고 요렇게 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민이도 어깨가 꽤 굉장히 좋은 편인데, 예, 예. OHP가 레터럴 레이즈보다 오히려 더 낫다?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일단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오버헤드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 50개 노는 이유가 보면은 흉추 가동성이 떨어지거나 견관절 복합체에 움직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게 옆으로 드는 것보다는 확실히 머리 위로 뒤로 드는 동작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깨가 여기서 노는 것보다 여기서 노는 게 더 좋거든요, 사실은. 예, 건강에도. 그래서 저는 OHP를 선택했습니다. 또 저 OHP가 또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너무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레터럴 레이즈가 어깨 관점에서 좀 더 좋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뺐거든. 아야, 넣었나? 기억이 안 나네. 둘 다 넣었어, 난. 둘 다 넣었던 것 같아. 어깨 종목을 좀 더 이제 많이 넣었던 것 같고, 성민이보단. 롱풀 하나 빼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 근데 의외로 등에서 롱풀을 더 강조하는구나. 나는 풀업을 뽑았거든, 등 운동으로. 역시 이게 등 안 좋은 놈이랑 좋은 사람이랑 이게 다른 관점이. 여러분들 롱풀을 하십시오. 근데 저는 롱풀을 진짜 추천하는 이유가 뭐야? 일단은 그러니까 롱풀이 보면은 그 바벨로우가 이렇게 땅을 보고 서잖아요. 그거를 45도 돌리면 그게 롱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힙힌지에 대한 개념도 익힐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힙힌지를 잡음으로써 인해서 등에 어마무시한 중량을 꽂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로우는 무조건 롱풀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예. 그럼 롱풀은 그립은 보통의 이제 네로우 그립을 추천하는지 예, 네로우 해봐요? 그립을 음. 추천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립도 좀 자주 바꿔가면서 하는 편이에요? 아, 그립 자주 바꿔가면서 해요. 오버 그립이랑 네로우 그립이랑 요거 두 음. 가지로 일단 하는 편이에요. 와이드 그립은 거의 안 하고. 와이드 그립은 거의 안 하고.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빼겠습니다. 저 사실.
와이드 그립은 차라리 그 프라임 시티 드로우 하시는 게 훨씬 더 그치, 좋을 맞지, 건데. 맞지. 예, 어. 그렇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하람이랑 예, 같이 운동하면서 롱풀 좀 이렇게 살짝 또 이게 팁을 얻었거든. 근데 예. 너무 좋더라고. 롱풀 예,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자주 하고 있어, 나도. 예, 롱풀 무조건 예, 강추입니다. 롱풀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음. 등 운동 하러 갔는데 피곤하다. 하기 싫다 하면 무조건 롱풀 그립별로 3세트하고 10세트하고 끝내거든요. 아, 예, 이게 또 그 부위 좋은 사람들은 예. 운동 종류나 뭐 이런 볼륨이 진짜 별로 아, 안 맞아요. 높아. 중요하지 어, 않은 것 같아요. 어. 형님이 덤벨 프레스 아니, 하시듯이 맞아, 맞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등 좋은 선수다 보니까 워낙에 이 등 관련된 거를 좀 많이 뽑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롱풀이 어쨌든 이 관점적으로 바벨로의 약간 그 구조적인 형태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묘사할 수 있다 보니까 좋은 건데 예, 그 바벨로 자체는 예. 초보자한테는 좀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는 건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이유가 저는 레슨 할 때도 그렇고 바벨로를 먼저 가르쳐 주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데드가 어느 정도 재정립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거기서 등 운동의 움직임을 또 따로 시키고 그걸 합쳐서 이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데드만 잡는데 한 2-3주 걸린다 치면은 등 운동 잡는데 2-3주 치면은 그럼 한 그 2달 뒤에 바벨로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만큼 사실 어려운 동작이에요. 왜냐면은 무게는 하지로 받고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은 상지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들 몰라요. 무게를 잡고 있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한테 차라리 바벨로우를 할 바에 그냥 롱풀을 많이 하라고. 롱풀이랑 데드 따로따로 연습을 많이 해서 그거 두 개를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은 바벨로우 자세가 나옵니다, 무조건. 등 얘기를 계속 이어서 가고 싶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통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네, 관찰을 해보면 네, 등 좋은 선수들의 좀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엉덩이가 굉장히 좋다. 아, 네. 엉덩이가 기능적으로 되게 우수하거나 크거나 뭐 이런 세거나 뭐 이런 특징을 좀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성민이거든. 성민 네. 엉덩이 진짜 엄청 커요. 거대해요, 진짜, 거대. 예. 네. 그래서 본인도 이런 그 엉덩이와 등과 등 간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 맞을까요? 상관관계가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타고났으니까 생각을 안 아, 해봤는데 예,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면은 힙힌지라는 동작을 잡았을 때 사실은 요추의 부담이 전혀 없이 고관절의 경첩으로 딱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엉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엉덩이랑 햄스트링. 근데 그게 만약에 좀 빈약하다 하면은 사실은 버티고 있는 구조물들이 요추 쪽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버티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등 운동을 못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수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등을 당겼을 때 이 잘못된 요추의 수축을 등 하부의 수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그런 예.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 받쳐줘야지 골반 쪽이 받쳐줘야지 등이 좀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요추 신전하거나 이렇게 회전할 때 걸리는 그 힘을 예. 하부다라고 생각해서 막 당기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레터럴 로우 같은 거 할 때 보면 맞아요. 이렇게 막 뒤로 제끼고 맞아요. 그지? 그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하부가 된다고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사실은 이 척추가 그냥 이렇게 있고 팔이 넘어가면서 몸통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몸통을 회전을 하고 다 당겨버리신 분이 많거든요. 그럼 사실 그거는 요방형근이나 이런 데가 수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2차적으로 광배근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힘 쓰는 쓰임이 좀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예.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요방형근 쪽에 이제 너무 과활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허리가 좀 두꺼워지는 케이스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나거든. 허리도 두꺼워지고. 어릴 때 잘못해가지고 이게 아, 하부구나 하면서 맞아요. 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런 분들이 보면 또 짜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죠. 그런 어, 부분 또 좋아요. 맞아, 맞아, 예, 맞아. 그때 또 광배 좋은 사람들 중에서 트리가 유독나게 컨디셔닝이 되어 그치, 있거나 그치. 그런 사람은 또 맞아, 맞아, 없거든요. 맞아. 예, 그런 분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빨리 깨닫고서 고치고 나서 등이 좀 좋아지고 예, 상하부 분리도도 좋아지고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은데 나의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늦게 깨달았고 이렇게 했지만 성민이 좀 빨리 깨달았을 거고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등이 내가 되게 좋고 잘하는구나를 느꼈던 그런 계기라든가 이런 빌드업 과정이 있었을 거야. 뭐를 많이 했다 또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빨리 깨달았고 등이 되게 빠르게 좋아지는 걸 느꼈다라는 계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을까? 사실 그거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거 질문을 여러 가지를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헬스장 갔을 때가
22살이었어요. 그때 학교가 시골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시골 헬스장이었단 말이에요. 덤벨하고 바벨밖에 없고 그 벤치밖에 아령이지. 없고, 예. 아령, 아령, 가령 뭐 이렇게 아령, 얘기하지. 뭐 엽기 엮기, 이런 그렇지. 거 어. 갔는데 막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 스밴드를 하래요. 뭐 벤치랑 뭐 바벨로를 하고 뭐 데드를 하래요. 근데 자세를 모르니까 다 한 번씩 다 해봤어요. 근데 웃긴 게 벤치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때 하는데 본능적으로. 근데 데드를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이었던 거예요, 저는. 예, 데드를 하는데 잘 되고 풀업 하는데 잘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벤치랑 푸시업 하면 가슴이 자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처음에 운동 시작하고 1년 동안 가슴 운동을 안 했어요.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가서 맨날 그때 또 프레임에 미쳐 있어가지고 등 운동을 해야 프레임이 커진다 해서 풀업, 바벨로, 렉풀 이것만 겁나 했거든요. 진짜 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제가 살아온 환경의 자세에 의해서 뭔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뭔가 공부하는 습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좀 웅크려 있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어깨도 말려 있을 테고 그러니까 벤치가 안 먹을 거고 하는데 공부를 20년 동안 하고 가서 처음으로 헬스장에 갔더니 이 웅크려 있는 자세를 하다 보니까 등이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발달이 있지 않았나 그런 거 싶습니다. 완전 리버스 김승현이다. 난 진짜 정반대야. 완전 정반대. 벤치 하자마자 난생 처음 바벨을 잡고 벤치를 네. 했을 때 너무 잘 느껴지고 뭐 처음에도 60kg 이상을 했던 것 같아. 완전 처음 잡고 했을 때도 60kg, 70kg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으니까 체중이 심지어 60kg인데. 근데 반대로 당기면 이게 내가 팔로 당기는지 등으로 당기는지 몰랐었거든. 그러니까 점점 약간 멀어지고 등한시하게 되고 완전 이제 정반대. 그래서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과 타고난 살아오는 부분이 있죠. 환경 이런 맞아요. 것들이 네, 결국에는 있어요. 몸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유도하는 사람들이 등이 좋다. 그냥 맨날 당기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라 좀 헷갈리는데 뭐 수영하면 어깨가 넓다. 근데 사실 어깨 넓으니까 수영을 잘해서 그런 애들만 남아서 또 아, 반대로 잘 당기는 애들만 유도에서 재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아, 유도를 또 오래 해서 막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구나. 어.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근데 너무 깊게 얘기할 필요는 딥하예요, 없을 것 딥해요. 같고, 예. 어쨌든 이렇게 등 좋은 선수가 되게 오랫동안 풀어주는 썰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운동 얘기도 재밌게 했는데 한의학 관점에서 네. 보디빌딩이란 과연 건강한 운동인가요? 전혀 건강하지 않죠. 약간 그 한의학은 약간 좀 조화를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WHO에서 권장하는 건강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괜찮아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뭐 정신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벌써 아시죠? 이 얘기만 해도 벌써 건강하지 않은 게 딱 예, 느껴져. 벌써 건강하지 않잖아요. 어. 일단 사회적에서 탈락이고 그러니까. 보디빌딩은 그리고 시즌 막바지 되면 정신적에서도 맞아, 탈락이고 맞아. 사실은 겉보기 신체적에서만은 괜찮은데 사실은 저는 요새 보디빌딩을 하면서 이제 일반인들을 진료하다가 보면은 보디빌딩을 하면 어떻게 보면 미적으로 과한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이 중력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근육만 있으면 되지 이 정도로 과한 근육은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혀 건강하지 않다. 예, 전혀 건강하지 않고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실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보디빌더의 속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적이든 분명 어딘가 앓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예, 맞습니다. 진짜. 너무나 동감하는 바예요. 이게 뭐 사회적인 거, 정신적인 거, 건강 요소에는 항상 모든 게 포함되어야 마련인데 한의학 하면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 요소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정신적인 관점이 한의학에도 있나? 저는 무조건 있다고 보죠. 예,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좀 러프하게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잘 안 나아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디고 아 이거 치료하면 낫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낫겠지 하면서 좀 받고 했는데 치료 한 번 하고 언제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예후가 좀 보통 불량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마음속으로 그 쪼달리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는 정신이 좀 건강해야지 신체의 회복력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한의원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불면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 그러니까 위내시경하고 MRI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난 소화가 안 돼. 이러신 분들. 예, 그런 분들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한의학이 강점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건드려 줍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스트레스가 우선적인 원인이 될 것 같은데 말한 그런 증상들은 한의학적에서 관점에서 이 스트레스라는 거를 개념 자체를 다루고 있는지. 다루고 있죠. 그걸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기울이라고 표현하는데 기가 울체됐다. 기가 뭉쳐 있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열로 되고 이게 발산이 되면은 막 상열감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받고 땀도 삐질삐질 나고 약간 요런 거 이제 기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만의 병이라고 하는 화병, 예, 예, 예. 그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약간 현대의학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뭐 그냥 화병 자체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도 인정받은 병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맞아요, 맞아요. 그죠? 진단 기준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좀 더 현대의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 저는 부교감 신경이 무너졌다고 봐요. 참다 참다 생긴 병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출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표출을 못 한다는 거는 전혀 회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환자한테 오면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소화랑 식욕 첫 번째, 두 번째가 호흡, 세 번째가 수면, 네 번째가 대소변이거든요. 식욕, 소화, 호흡까지는 우리 몸을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생활하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수면과 대소변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을 하면서 간에서 해독 작용을 거쳐서 대소변으로 이제 나머지 독소들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화병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럼 그 회복 자체가 일단은 기전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소변도 좀 분리하고. 먹는 것도 식욕이 부진할 테니까 맞아, 뭐 식욕이 부진할 테니까. 잘 그래서 안 나올 일단 테고.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이 운동과는 관련이 뭐 크게 없을 수 있지만 네, 사실 이거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도움이 예. 됩니다. 이 기혈을 다스려야 돼. 네, 진짜 다스려야 예. 됩니다. 근데 기라는 개념 자체도 나는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기라는 표현 많이 쓰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현대의학적인 분자 단위의 그 용어로 설명하면 약간 ATP? ATP?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오. 기가 과하다는 건 맞네. ATP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 기가 세다는 거는 ATP가 과해서 항진이 돼서 화도 내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ATP라고 저는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맞는 것 같아요. 같아. 실제로도 기가 이렇게 순환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ATP. ATP가 이렇게 다 그러네. 분해해서 에너지로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가 저는 ATP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의학이 결국에는 다 설명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 편인데 또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난 트리거 포인트랑 침혈이라고 하나? 그게 난 되게 유사하다고 내가 따로 찾아보다가 느꼈거든. 맞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의학에 물론 제 직업이니까 제가 사랑해야겠지만은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워딩입니다. 진짜로. 워딩이 가장 아쉬워요. 그걸 뭘 보고 느꼈냐면은 정형외과 가면은 관절 주사, 근육 주사, 신경 주사, 워딩이 직관적이잖아요. 아, 이건 관절 아플 때 맞는 거구나. 이거는 근육 아플 때 맞는 거구나. 직관적인데 한의원에 오면 약침. 약침이 뭐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워딩이 너무 좀 안타깝다. 약간 민간스러울 것 같은, 좀 그런 전문적이지 않을 것 느낌이에요. 같은 느낌을 주는 워딩이 그런 좀 느낌이라서 있네. 저는 워딩이 참 안타까운데, 근데 다 생각해보고 해보면은 당연히 그 시대에는 분자 단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명칭을 붙이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매칭이 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말들이 좀 많구나. 이렇게 느끼는 편입니다, 요새는 진짜로. 그래서 침 같은 경우 얘기 나온 게 침 효과가 나는 있다고 믿는 편인데 있습니다. 믿는 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있어요. 내가 많이 맞아요. 느꼈었고 실제 목 디스크로 좀 고생할 때 침의 효과를 좀 많이 받고 뭐 허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침 같은 경우는 어떤 때에 침 치료를 받으면 가장 좋은지. 일단은 가장 많이 받는 게 진통이죠. 그러니까 아파서 통증을 멈추려고 이렇게 받는 건데 그걸 보셨을 거예요. 할머니들은 눈이 침침한데 침 한 번 맞으면 눈이 갑자기 말 때. 그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할머니들은. 들어봤죠. 맞아. 경로당 가면 다 그래요. 네. 침 한 번 맞으면 나 이런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맞아. 근데 젊은 애들은 안 그래. 그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누적된 치료 횟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신체라고 하면은 침을 딱 꽂으면은 이 스위치인 거예요. 우리는 아프지만 뇌는 자극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뇌에서 이 자극을 인지하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기전을 거쳐서 진통성 물질인 그 오피오이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번 맞는 사람이랑 10번 맞아서 11번째 맞는 사람이랑 스위치의 그 능력이 다른 거예요. 나름 훈련이 되는 거구나. 훈련이 그러니까 근성장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 초보자들이 벤치를 못 하듯이 하면 할수록 잘해지듯이 이것도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누적이 돼서 그 흔히 말하는 수용체의 발현이
누적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는 사람은 계속 맞고 그 과도기를 못 버티는 사람은 효과가 없다라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 그래서 50대, 60대들한테 인기가 많고 30대들한테는 인기가 적고 한 이유가 맞아온 사람들이 50대이기 때문에 아 좋다고 표현하시고 30대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빨리 낫고 싶고 하니까 이제 이 과도기를 못 버티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치부해 버리는데 사실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 좋은 게 침이기 때문에 예, 그래 누적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매 원리에 대해까지도 어느 정도 러프하게 얘기해 준 건데, 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자극을 주면서 아까 말한 그 치유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더 진통 그 해당 물질이네. 부위에 진통 네. 물질을 이제 더 모이게 만드는 네, 맞아요. 또 그런 배출 원리. 이렇게 만드는 배출하는 그럼 원리. 부항도 같은 원리라고 봐야 되나? 부항은 사실은 좀 음압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을 이용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압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걸 딱 빼면 어떻게 돼요? 순간 저기압이 허혈성 되잖아요. 효과라고 네, 하나? 그 쭉 맞아요. 모이는. 순간 저기압이 되니까 음. 그쪽으로 혈류가 싹 모이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회복에는 그쪽으로 가는 영양 물질도 좋아야 되고 혈류도 활발해야 되고 하는데 그걸 이용한 거죠, 사실은. 예. 한마디로 말하면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혈류를 모이게 해서 그쪽에 회복을 좀 도모하는 그런 느낌, 음압차를 이용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예를 들면 뭐 이게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실력에 따라서 효과가 당연히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경험했던 한의사 분들은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을 좀 많이 그 배워서인지 몰라도 양방의 물리치료랑 사실 거의 다른 게 없다 싶을 정도의 비슷한 시스템과 형태의 치료를 받으면서 난 신뢰가 더 높아졌거든. 실제로도 많이 공부를 이렇게 해부학적인 거랑 근골격계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니까 나도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쏙쏙 들어오면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치료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면서 듣게 되고. 예. 그리고 실제 효과를 느끼고. 그래서 요새는 또 젊은 한의사분들이 그렇게 좀 양방에서 주로 사용되던 그런 물리치료의 영역도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시는 게 옛날부터 있는지 모르지만 네. 요새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야. 많아지고 맞나요? 있죠. 예. 선배 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니?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체해 충격파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응, 아프잖아요. 응. 그 부위에 의도적으로 맞아. 정확하게 맞아. 예, 그 부위에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서 음, 혈관을 신생시키는 맞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속이는 거잖아. 예, 야, 맞아요. 여기 지금 엄청 아픈데니까 너네 빨리 이 아, 물질들이 맞아요, 빨리 맞아요. 가서 그런 느낌의, 치료해야 예, 돼.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상처 예, 입은 건 예, 아니지만. 상처 입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모든 치료가 다 거의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많이 도용하고 있죠, 일단은 물리치료. 왜냐면 일단 상호 보완적으로 써야지 사실 빨리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의원에 오면은 침만으로 뭔가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침은 그냥 여러 수단 중에 하나. 예, 그러니까 맥 짚는 것도 그래요. 어르신들 어떤 분들 오시면은 눈 감고 맥 짚어보고 자기 건강 다 맞추라 하거든요. 씨, 내가 무슨 어, 혈액 검사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어, 맞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문진을 하면서 그분의 성향을 파악하고 뭐 그분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딱 확인하는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거에 대한 마지막 하나의 퍼즐인 거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 이거 허준을 봐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맥을 짚고, 와, 기가 어떻게 절대 안 허하셔서, 돼요. 뭐, 진짜 요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진짜로. 예. 그게 명의의 기준이 절대 절대 아니다. 아니다, 진짜 심지어 그거는. 명의조차도 맥만 짚고 그렇게 예, 할 수가 알 없는 수가 거죠. 없어요. 예, 음,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단 기기 중에 하나가 맥인 거고 음, 치료의 기기 중에 하나가 침인 거고 약간 음. 요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완전 흥미로운 이야기였어. 지금에서야 이제 과학적으로 막 탄수화물이니 단백질이니 이렇게 영양소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개념화 시킨 거잖아. 근데 옛날에는 동양 관점에서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옛날 그 정통 한의학 배웠을 테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 영양적인 관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분자 단위로 나눠서 1대1로 매칭은 못 시키고 그런 말은 들어봐요. 약식동원. 약이랑 들어본 것 같아. 음식이랑 같은 거다. 뭐 요런 말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흔히 말하는 이제 곡기라고 하죠. 우리 예를 들어 죽을 때 되면 곡기를 끊는다 하듯이 곡기가 제가 봤을 때 영양소를 아우르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은 못 하겠지만은 아마 곡기
요런 식으로 좀 이제 표현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너무 이렇게 시대전도의 그 아, 그 갭이 너무 커서 너무 사실 크지. 1대1로 이렇게 매칭하기 좀 그치. 힘들고 그래서 약식 동원이나 곡기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음식에서 주는 에너지를 인지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단어들을 보면은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개념화 할 수는 네, 없었지만 맞아요.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고 네. 치료나 이런 거에도 활용이 되는 게 뭐 동의보감에 뭐 식당 가면 그런 거 많잖아. 아, 동의보감 이거네. 동의보감의 이야기 뭐 몇 페이지에 이르기를 뭐 아, 이거를 먹으면은 뭐 예, 뭐가 나고 뭐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사실은 그런 그런 관점에서 관점이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아셔야 되는 게 동의보감이 그 허준이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서 쓴 게 아니라 여러 책들을 맞아요 집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책들을 짜집기해서 스크랩해서 모아놓은 게 동의보감이라서 사실은 그게 허준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허준이 그냥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서 쓴 줄 아는데. 역근인 거잖아, 예, 맞아, 역근이. 역근이에요, 역근이. 맞아요. 김경식 그건 아셔야 돼요. 씨처럼.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뭐 궁금했었어. 맞아.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또는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한약재 같은 게 있나? 무조건 하나를 꼽으라면은 녹용이거든요. 녹용. 예. 이거 많이 그 옛날에 좀 많이 이렇게 나왔었어. 맞아. 녹용인데 이게 일반인들하고 운동인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운동인들은 뭐든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인들에 비해서 2배, 3배, 4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가 녹용만을 사서 먹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추천은 하지만 진짜로. 아, 예, 왜냐면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사실은 녹용이라는 게 사실 저 윗지방 저기 알래스카나 이런데 러시아 쪽이 차가운 지역에서만 나는 순록에 뿌리기 때문에 사실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일단 기본적으로. 희귀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맞아요. 비쌀 없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녹용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회복. 녹용 안에 있는 다당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젖산하고 요소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덜 쌓이게 만들고 간하고 근육의 글리코겐의 저장을 좀 돕고 이런 면에서 이제 에너지가 조금 손실되는 걸 막는 거에 보디빌딩 있어서 쪽으로 너무 좋은 예, 건데, 좋죠. 그럼. 근데 이제 그만큼의 양을 복용하려면 사실은 비현실적으로 많이 먹어야 된다. 모든 약재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관절이죠, 관절. 이제 운동선수들은 연골이나 관절의 그 다름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빠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냥 판토크린인가 판크리톤인가 하여튼 그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이제 그 연골을 조금 이제 방어해 줄 수 있는 느낌이 좀 있고. 혹시 좀 성분 자체는 효과가 성분은 검증이 돼 좋아요. 있다. 그리고 그러나 성장 인자도 많아요. 아, IGF-1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녹용에도. 그럼 진짜 효과가 있는 거네. 효과가 근데 있는데 그거 비싸다. 먹으려면 예. 비싸고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생각보다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예. 그래서 발전한 게 약학이죠. 양리학이죠. 그런 아, 데서 성분만 그치, 뽑아서 그치. 배양해서 이빠이 만들어서 그래서 파는 게 요만하게 만든 거. 만든 게 아, 양리학인 거죠, 사실은. 아. 그래서 약국에서 뭐 소화제나 이런 거 보면은 뒤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형님 뒤에 보면은 막 생약 성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생각. 예, 생약. 그게 뭐냐 그냥 한약재거든요. 근데 한약재에서 뽑아서 그 성분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생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으로 돼 있는 약을 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보면 거의 다 한약재예요.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생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약이나 뭐 이런 의약 외품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예. 있다. 효과가 있을 수 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마항에 에페드린이 들어있다 하잖아요. 아, 그럼 이제 그걸 먹으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에페드린도 이제 검출되는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출되는 기준치를 맞추려면은 제가 알기로 마황을 1kg를 다려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 나뭇잎을 1kg 다린다 생각하면 돼요. 쉽지 않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 사실은 진짜로. 분명히 한약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효과를 확실하게 뭔가 보기에는 보디빌딩 쪽으로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성분 자체를 양을 너무 많이 먹어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럼 뭐 녹용 말고 또 뭐 어떤 거 있나요? 홍삼 사향이라고 있거든요. 사향. 사향. 사향 뭐지? 그러니까 녹용하고 사향이 제일 비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진단 아시죠? 공진단 알죠? 그게 원방 공진단이라고 해서 그게 보면은 한 알이 요만한데 한 7만 원, 8만 원, 엄청 비싸잖아요. 그 원방 공진단의 성분이 녹용, 사향, 산수유, 당귀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녹용이랑 사향이 제일 비싼데 사향은 이제 그
그 노루의 그 어떤 생식기 분비선의 주머니인데 그게 이제 무스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뇌로 바로 작용을 합니다. 모든 양리 성분들은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만 이제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해버려요. 어, 뇌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치트키네. 그래서 이게 고대 문헌에 보면은 얘들 문헌에 보면은 그 사양은 계규성신을 해가지고 정신을 깨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뇌혈관 장벽을 바로 통과해가지고 이제 전신적으로 퍼뜨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비싼데 그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회복도 좋고 중추신경계의 피로도를 많이 낮춰줘요. 예, 근데 그것도 그만큼 느끼려면은 공진단을 한 열알을 한 번에 먹어야 된다던가 아유. 약간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모든 추천은 약재들이. 하나, 효과가 좀 정말 완전 다이렉트로 크게 느끼기에는 조금 양이 좀 모자랄 수 양이 좀 있다. 모자라다. 예.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먹으면 좋다 하는데 덩치가 큰 사람들이 먹으면 난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도 크레아틴도 체중당 그 먹어야 되는 양이 있듯이 이게 체중이 무조건 많아지고 덩치가 커지면은 그에 상응하는 양이 필요한데 그 양을 못 미치는 거죠 사실은 일반 의약품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분들께는 오히려 좋을 수 굉장히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예. 있다.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예. 오케이. 아쉽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게 또 비싸다는 게 또 너무 큰 단점이기도 하다. 좀이기도 합니다. 근데 홍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흔하게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대중화된 한약재 중에 하나인데 홍삼은 효과가 없나?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원래 모든 약들은 소장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세노사이드가 좀 분자단위가 커요. 소장에서 안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은 나눌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요. 한국인들 중에 제가 알기로 60몇 퍼밖에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는 사람이 맞아, 있다는 맞아. 게 그 사람은 할 수 있었던 거야 분해를. 그러면 예. 홍삼 먹고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안 그게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홍삼 먹고 기운 나고 체력 좋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해돼서 소장에서 퍼져 나가는 건데 그게 분해가 안 되면 사실은 도루묵이기 때문에 나는 홍삼 사이드가 먹고 많죠. 열 나가지고 나 잘 예. 받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안 받는 사람인 거네요. 일단은 모든 뭔가를 먹었을 때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은 조금 이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약재에 대해서 좀 뭔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편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좀 오해가 있다. 이건 좀 편견이다라고 싶은 게 있다면? 중국산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한의학이 중국에서 와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한약재는 몇 천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약재가 몇 천 가지가 자라는 기후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땅이 어때요? 이렇죠. 그러니까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요 적도부터 해서 위까지 다 있는 거야, 약재들이 종류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여오기가 편한 거죠, 사실은. 파키스탄제도 있고 뭐 러시아제도 있고 한데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기후의 그 편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이 자라서 사실은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산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영토가 큰 나라들에 있는 약재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국산에서만 날 수 있는 한약재가 있고 못 나는 한약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한의사라고 해서 한약재만 또 다루고 먹지는 않을 거야. 본인 스스로 그렇죠. 이제 한약재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또 보디빌더다 보니까 따로 챙겨 먹는 보충제라든가 뭐 아니면 영양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영양제를 정말 안 챙겨 먹거든요. 왜냐면은 그 영양제의 효과를 받으려면은 일단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에서 분해를 해서 이렇게 약발이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 필요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게 있는다 한다면 저는 일단 오메가3 항염 무조건 오메가3는 사실 오메가3. 뭐 영양소라고 봐도 맞아요. 되니까. 영양소 오메가3 때문에 오메가3를 먹고 비타민 D. 왜냐면 제가 실내만 있기 그쵸. 때문에 뭐 햇빛을 전혀 안 필수지. 씁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그리고 마그네슘 안정 음, 회복. 굳이 따지면 요거 세 개. 그거 먹고. 크레아틴. 크레아틴 크레아틴 아이고, 먹죠. 보충제도 포함이니까. 보충제 포함 크레아틴도 먹죠. 그래서 크레아틴. 그거 4개 정도. 크레아틴 안 먹는 줄 알고. 크레아틴 의외인 줄 먹습니다. 알았네. 그거 4개 정도. 크레아틴 먹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버도즈를 하는 편인가? 저는 한 5g에서 10g 사이? 그러니까 그럼 엄청나게 엄청나게 메가도즈는 하진 아니에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그냥 운동 전에 부스터랑 같이 먹거든요. 음. 근데 뭐 또 카페인이랑 먹으면 같이 안 된다. 별로 안 그래서 좋다는 얘기가 있죠. 있는데 저는 어차피 몸에 쌓이는 거라 생각해서 음. 크레아틴은. 왜냐면 운동 마치고 오면 계속 까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때 그냥 저는 다 몰아먹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은 네, 것 같아. 맞아요. 나도
항상 마지막 끼니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운동 전후로는 안 먹으려고 하니까 예.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끼니 정도밖에 없겠더라고. 예. 5시간 이후에 카페인 섭취 이후. 그러면 꼭 자기 전이야. 근데 자기 전에 먹어서 물을 또 많이 마셔야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밤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먹는 일만 못한 것 맞아요. 같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먹을 수 있을 때 자기가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을 때 영양제를 먹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타이밍은 뭐 그래, 과학적으로는 카페인이나 뭐 이런 섭취 전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나의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고려해라. 이게 그러니까 뭐 아침에는 뭘 먹어야 되고 점심에는 뭘 먹어야 되고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되고 물론 좋아요. 근데 그거를 까먹으면은 차라리 한 번에 몰아먹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안 먹는 이만 못하느니. 예,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몰아먹습니다. 거의 다. 요새 또 위고비, 마운자로, 뭐 GLP-1 계열의 이런 다이어트 약들이 굉장히 또 그 장안의 화제잖아. 실제로 헬스 업계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도 뭐 평가를 하고 있거든. 한의학계에는 어떤 반응이야? 저희는 뭐 몰라. 제가 두 군데 다 쓰는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 다이어트 한약이나 이런 거 상담할 때 보면은 일단 근데 그래요. 처음에 다 마운자로를 맞으러 와요. 아, 음. 마운자로를 맞으러 오는데 아, 이미 너네 병원에서 다루고 있구나, 예, 이미. 다루고 있어요. 아, 다 한방병원이라서 예, 아, 마운자로를 일단은 마운자로를 맞아야지라고 와요. 음, 그럼 일단은 사실은 그 절차상 인바디를 하고 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웃긴 게 마운자로를 맞아야지라고 하는 여자들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별로 안 무거울 것 같아. 60kg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마운자로는 예, 100kg 100kg, 이래 돼야 되거든요. 다 60kg대예요. 음, 60kg대인데 50kg대로 가고 싶었는데 노력은 하기 싫고 정체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맞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건강이 염려돼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냐? 미용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미용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그러면 마운자로의 부작용을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내놓거든요. 그럼 사실 거의 다 다이어트 한약 가져가요. 예, 그렇게 해서 한 3달 사이에 한 5-6kg 거의 다 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악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비교군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장단점이 명확해져서 조금 더 약간의 호재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재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오히려 비교군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게 조금 더 자기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사실은 다이어트 한약은 뭐 이렇게 내장기 자율신경이나 이런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사를 올려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이 하면은 이제 심장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가기도 하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용량은 이제 저희가 정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작용이라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은 보통은 이제 뭐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뭐 불면이 있다거나 뭐 요 정도인데 사실은 그거는 약을 좀 너무 늦게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준다면은 딱히 뭐 저는 악재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호재라고 생각은 못 하겠지만은 예, 뭐 악재라고 호재도 생각합니다. 아니고 뭐 악재도 아닌 예. 그냥 업계에서 이제 뭐 그냥 자연스럽게 업계 안에 들어와 있는 맞아요. 어, 일단은 그렇고. 근데 전혀 예상을 어차피 못했어. 사실 나는 음, 뭔가 되게 분리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음, 이미 사실 한방 병원에서는 네, 다루고 다루고 있었구나.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고. 근데 이게 계속 새로운 약이 발명되고 나온다는 거는 아직까지 인류가 그 질환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약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질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외부의 약물로 인해서 컨트롤을 한다면은 그거는 아마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 아니 사실 그 지방이래. 비만이 질병은 맞지만 맞아요. 그 질병이라고 확진을 받을 만한 상태의 분들은 이제 고도 맞아요. 예. 비만들인데 맞는데. 정작 주 진짜 수치층이 진짜 주수치 수치층이 말도 안 돼요. 괜찮 진짜로. 정상에 있는 분들이 진짜로 말도 안 돼요. 예. 요거는 좀 안타깝기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이게. 예. 안타깝다. 그러니까 물론 제약회사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참 아니 사실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미국은 사실 그게 되게 사회적인 문제니까. 뭐 거동도 못하는 막 150kg, 200kg 가까이 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분들은 정말 그게 기적의 치료약이지. 근데 우리나라의 그 미용 목적의 그 60kg
이신 여자분들은 사실 필요 없죠. 그냥 운동 조금만 하면 되는데. 진짜로. 근데 아, 아쉽다. 참 모르겠어요. 저도 여자라는 거를. 여자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네. 다른 부분은 음. 엄청 악착지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 근데 왜 다이어트만 유독 그러게. 악착지게 안 하는지 엄청 집착적이잖아요, 여자들이. 맞아. 근데 그렇게 유독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화장하시고 맞아. 열심히 하시는데. 예. 근데 다이어트는 왜?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 참 궁금합니다, 진짜로. 근데 또 남자도 덜어 있어. 예. 뭐 유명한 게 또 유튜버 그 빠니보틀님도 예. 미고비 하셨었고 아, 지금은 안 맞아요. 한다는데. 예, 지금 안 하시고. 그 실제로 또 필요하신 분이었잖아. 공혁중 아, 그분도 사실 그분도 하셨고. 그분도 하셨어야 되는 예. 분인데 또 포기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진짜 실제로 그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효과가 있는 거지만 제가 볼 땐 아이 굳이 싶었던 분들도 좀 이렇게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제가 봤을 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를 추론해 보자면은 저는 그분들의 도파민은 음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해결을 하려 하느냐 모든 것들을. 그러면 다른 분출구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뭐 육체적으로라든지 신체적으로라든지 진짜 뭐 그런 것들이 하나 몰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도파민이 나오는 방향이 좀 달라지지. 엽떡 먹어서 도파민 채우고 이래 되면은 사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이거를 그분들을 탓할 수 없는 게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사실 그렇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또는 나의 약간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뭐 엽떡이든 뭐가 됐든 먹는 걸로 많이 해소하려는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고 남자들은 사실 뭐 게임을 하든 뭐 도파민 이렇게 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잖아, 사실. 우리는 뭐 운동으로 사실 채우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보통 운동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운동으로 도파민을 얻을 수 없거든. 우리는 미쳐 있잖아. 미쳐 우리는 있어요, 맞아요. 잘 되네. 뭐 새로운 머신 하면 아, 도파민 싹 맞아요. 나온단 말이야. 그날 잘 되면 괜히 기분 좋고 하루 그러니까 PR 좋고. 한번 치면 도파민 막 예. 올라와서 한 일주일은 행복해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신과적으로 조금 더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다이어트를. 무조건 그 호르몬을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회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비만이 문제인 나라는 절대 절대 아니지만 아니지만 다이어트라는 거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적인 가고 영향을 있어요. 좀 음. 너무 억제는 것 같아서 남녀 불문 사실 특히 여성들도 억제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회적인 코르셋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이런 게 그렇죠. 없지는 않은 것 같아. 아, 물론 날씬하면은 이쁘고 좋겠지만은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이게 아, 난 또 케이팝 좋아하잖아. 그럼 예, 케이팝 특히 아이돌 친구들한테 너무 그 요구하는 게 가혹해. 맞아요. 내가 볼 때 충분히 말랐거든. 예, 마르고 보기 좋은데, 예. 요새 막 누구 살쪘네? 이러면서 막 댓글이나 아, 유튜브 맞아요. 나띠라고 있어요. 키스 오브 라이프 나띠라고. 예, 내가 볼 때는 너무 몸매 괜찮아. 예. 근데 뱃살 나왔다고 막 뭐라 관리 하고, 안 하네, 막 어, 연예인 아니네, 막 이렇게 아이브의 하니까. 리즈라고 있어요. 전 실물을 봤었거든. 예, 충북대 축제에 왔었어.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실물을 되게 가까이서 봤는데 너무 마르고 너무 예뻐. 그때 당시도.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 욕을 많이 먹었었어. 살쪘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참. 댓글 실명제 예.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로. 저는 네. 진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더 막 그렇게 더 날씬해져야 되는 강박이 생기고 그거를 또 보는 어린 친구들은 또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야 되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날씬.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요새 뼈 말라가 유행이라고 남자애들 막 다시요? 50kg대야. 다시요? 남자 아이도 50kg대가 있어. 키가 나보다 큰데. 안 와, 되잖아, 사실 아, 그거는. 진짜. 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거네, 요새 그래서 진짜로. 다행히 막 최산 이런 친구 있어. 막 예. 있잖아. 알아요, 알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잘 돼서 난 너무 좋아요. 좀 좀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맞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벌킹이 아니지만 예, 아이돌 문화에서는 굉장히 벌크된 몸이거든. 예, 그런 몸이 좀 더 주목받고 예. 좀 이렇게 돼야 좀 더 건강한 그 케이팝 문화가 되지 않을까. 여자들도 이제 좀 이런 운동하는 아이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뼈말라의 시대가 좀 이게 물론 이제 그것도 아름다움의 한 영역이고 분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뼈말라의 그게 좀 유행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몰랐으면 좋겠어요. 뼈말라 얘기 나왔는데 우리 보디빌딩은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일수록 예, 특히 예. 사실 우린 뼈말라가 돼야 되잖아.
아 맞아요. 뼈말라가 돼야 돼. 뼈말라가 되는 걸 목표로. 사실 네. 그 아이돌 친구들보다 우리가 대회 어. 체지방률이 더 낮으니까. 어,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좀 없긴 하다. 없어요. 왜냐면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말 너무 많나? 근데 그냥 일단 할게요. 일단 할게요. 예.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게 우리 대회 몸이잖아, 보통. 예. 그리고 그걸 좋아하시는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더 편하잖아. 이게 지금 훨씬 뭐 편하죠. 얼마나 예. 운동도 잘 되고. 근데 이 모습을 좋아하시지 않거든.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난 너무 궁금해. 대회 한 직전 말고 예. 한 달? 예. 그때 되게 운동도 잘 되면서 몸도 볼 때마다 좀 즐겁고 이런 예. 도파민도 있고 막 이렇지 않나? 예. 그렇게 있는데 환자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 예민하잖아요. 아예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예민한데 환자들이 호소하는 것들은 "나 아파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모든 의료인들의 고충일지 몰라도 아파요를 하루에 50 번씩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은 그것도 피곤해요, 솔직히 저도. 예 근데 그 인내심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대회가 다가올수록.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체지방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튜버 팬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아니, 그 맞지. 예. 결국에는 언어적인 걸로 이게 전달이 맞아요. 정신적인 음 영역을 좀 될 수밖에 없다. 공감을 못하는 성격이어도 맞아요. 아무리 해도 계속 듣다 보면 비슷해질 것 같아. 스트레스 받겠다. 진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오프 시즌에는 아 오프닝 내성이 있는데, 관대해지죠. 그치. 예. 왜 이러면서 했는데 대회 한 달 남았다? 아 쉽지 미치죠. 않죠. 저 나도 마음속으로 나도 아픈데 이래는 아 나도인데 그러면 뭐 예. 의사로서 뭐 보디빌딩 대회 준비하다 보면 또 보디빌딩 하다 예. 보면 겪는 그런 고충. 고충 아까 말한 것도 있겠지만 아 또 더 있을까? 이게 또 더 있어요. 이게 의사들은 항상 앉아서 진료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저 한의원에 5,000보 6,000보 갔거든요, 한의원에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내과 의사분들이나 물론 뭐 서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눠져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대부분 앉아서 진료를 하시니까 그리고 약을 처방을 이제 컴퓨터로 하시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침도 놓으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추나도 해 드려야 되고 해서 전 진료실에 앉아 있다가 친구실 갔다가 앉아 있다가 친구실 갔다가 하거든요. 근데 점점 힘들어요. 그게 숨이 차요, 진짜 나중에 시합 다가올수록. 한 번 갔다 하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침도 제가 편한 자세로 놓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편한 자세로 놓기 때문에 제가 덩치가 있어서 사실은 그 침구실은 저에게 있어서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 이렇게 쪼그려서 놔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제가 무릎을 꿇어서 놔 드릴 때도 있고 한데 이게 시즌 다 막바지 될수록 너무 힘들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또 손도 커가지고 이거 얇은 침 잡고 이거 참 이것도 쉽지 않겠다. 예. 뭔가 섬세함과는 사실 보디빌딩이 좀 나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매칭하지 않는다고 매칭하지 생각하시잖아. 않죠, 일단은 보통은. 음. 그 추나를 해 드리기 전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프게 할 거예요?" 이래요 저한테. 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음,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해 나가는 게 당연한데 저한테는. 저로서는 그런 게 '아 이게 참 덩치가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너무 크니까 걱정하시는구나. 환자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만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불신의 한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얘가 한의사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사실은. 예. 그래서 사실 좀 마음이 좀 상할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나이 대비 조금 어려 보이긴 하잖아요. 음. 이렇게 또 앉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눈이 좀 안 좋으신 좀 침침하신 할머니들은 들어오자마자 "뭐요? 학생이요?" 아, 이런 건 진짜 있었어요. 어, 예. 그래 있어 가지고 참 이 직군에 맞는 이미지가 중요하구나라는 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일단은. 맞아. 예. 너무 한의사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얼굴은 너무 귀엽고 애땐데 몸은 또 이러니까 예. 매칭이 사람들이 좀 안 또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칭되지 않다고 생각할 것 네. 같아. 그런 부분들이 좀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의사 보디빌더로서 이게 고충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나 이제 보디빌딩 하기 잘했고 한의사 하기 너무 잘했다라는 또 보람을 느낀 순간 또는 내가 스스로 주성민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의사만 했으면은 보디빌더로서 이름을 날릴 수 없었을 테고 보디빌더 그냥 평범한 보디빌더였다라면
제가 이까지는 못 왔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 너는 워낙 쟁쟁한 보디빌더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특수성을 좀 끼얹어 준 게 저는 한의사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양면적인 부분에서 감사함을 일단은 느끼고 보디빌더를 함으로써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래도 좀 뭔가 그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감내해야 될 고통들이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 않는다. 하체 운동에 비하면. 약간 요런 느낌? 요런 거. 그러니까 아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했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육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은 잘 버티지 않을까 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해준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의사로서 이제 제일 뿌듯한 점은 뭐냐면은 가족들 치료해 줄 때. 제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물론 큰 병이면은 대학병원 이런 데 가야겠지만은 뭐 자잘한 뭐 감기나 뭐 목비임이나 이런 거 그냥 자잘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함들이 바로 옆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 저는 요게 가장 좀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 뿌듯하겠다 이거. 진짜. 약간 그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너무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마 의료인으로서 가장 모든 분들이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사실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가족들이 뭐 이거 하면 짜증내고 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아,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뿌듯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좀 이거 뭐 너무 무겁지 않게 예, 대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IFE 프로가 아직 도전을 했지만 예, 아쉽게도 문턱에서 좀 이렇게 몇 번의 좌절을 한두 번의 좌절을 했는데 한 번인가? 예, 한 번, 아직은 한 번 한 번 도전했구나. 더. 한 번의 좌절을 겪었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다시 도전할 거라는 걸 이제 그렇죠. 알고 있고 예, IFBB 프로가 되느냐 예, 아니면 개원의가 되느냐 이런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되는 만약에 순간이 온다면 네. 어떤 길을 택하겠어? 개원이를 택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를 떠나서 IFBB는 저만 좋은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 자체만 좋은 거고요. 개원이는요. 제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뭐 제가 앞으로 같이 함께할 미래 배우자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솔직히 편해지니까 이 편해지는 파이를 봤을 때 어디가 더 행복도가 더 클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개원이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개원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돈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개원이가 더 낫고 사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원이로서 부위가 될 것인가 IFBB를 딸 것인가 약간 요렇게 하면은 약간의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개원을 하는 것과 IFBB 중에서는 일단 개원을 하는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맞지 않을까 삶에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다음 대회 준비 네. 플랜 자체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이 되는 고민이 되는 시기겠네.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그때 제가 일본 프로 퀄리파이어 나가고 나서 그때 사실 그 대회 이틀 아니 전부터 독감 아팠거든요, 사실. 근데 그니까 이게 또 썰이 있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컨디셔닝을 못 맞춘 이유가 뭐냐면은 컨디셔닝을 실험하려고 WNGP 부산을 맞아. 뛴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내려가는 김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차가 다 반파가 돼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수분 조절하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에 2시간 있었던 거. 그 2시간 있었는데 부산 도착하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무대가 9시야. 근데 7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진짜 딱 2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컨디셔닝이 실패한 게 아니라 결과를 알 수가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일본에 딱 갔는데 또 이게 또 전날에 터진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하라명이랑 숙소를 같이 쓰는 게 플랜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새해 전날에는 좀 조용히 있고 싶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숙소가 모르는 이유로 취소가 된 거예요. 이틀 전에 에어비앤비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숙소가 찾아봤는데 또 없는 거야 이틀 전에. 그래 하나명한테 얘기해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상황들이 계속 좀 뭔가 좀 맞물리는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갔는데 이제 하나명이 침대에서 주무셔야지 제가 침대에서 주무를 순 없잖아요. 제 방도 아닌데 좀 바닥에 잤거든요. 바닥에 잤는데 추우니까 난방을 이빠이 틀고 잔 거예요. 거기다가 물도 어느 정도 제한한 상태니까 목이 엄청 칼칼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목 감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컨디션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걸 알고 보니까 독감이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좀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환경이 안 따라주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은 제가 대회 준비하면서
그 유산소를 타고 들어가면 새벽 1시였거든요, 집에. 근데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제 나름 5-6시간 수면하면서 제 나름 있는 거 다 짜냈어요. 근데 하람이 형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근데 이제 사실 좀 힘들었는데 아 이렇게 좀 쉴까 했는데 하람이 형이 시키니까 거기다가 아 형 이번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봐주는 사람의 그것도 있고 하니까는. 근데 그런 말 했다가는 분명히 돌아올 때다 보면 나약한 새끼이기 때문에 성격상 나약한 새끼이기 때문에 아 꾸역꾸역 했는데 이게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결과가 안 돼서 아 이거 나는 언젠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회의감 아닌 회의감이 들다가 또 최근 돼서 또 불타오르더라고요. 또 이게 참 사람 뜨겁지 말 또. 또 뜨겁고 그치. 이러니까는 이게 참 당장 하고 싶고 근데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결과는 똑같을 것 같으니까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시작은 개원을 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페이 닥터를 한 명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고용을 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준비를 해보는 게 제 목표긴 합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장의 1, 2년은 장담은 못 하겠지만은 언젠가 한 번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때도 사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지만 그 컨디션 말고 너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무대는 나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 또 이제 그 경쟁자가 또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잖아. 내가 독감 걸렸다고 그 사람이 봐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사실 그런 상대적인 운과 한 끗 차이고 뭐 언제든 다시 딸 수 있다. 그런 기량을 가졌기 때문에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이게 뭐 제가 이제 말을 길게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팟캐스트는 여기는 꼭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성민이한테 그런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건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기도 잘한 게 아이 주성민 무대 보면 별로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아쉬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어쨌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내가 불가항력적인 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 그거를 좀 만회하는 프로카드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볼 때. 그거를 그 무대를 만회하는 무대를 다시 언젠가 됐든 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뭐 위로와 응원에 굳이 이제 말을 좀 길게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 오케이. 아 이거 생각보다 나는 좀 가볍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어우 센 게 있었네. 예. 아 아, 근데 이거를 인스타에 줄줄이 쓰기는 아이 짜치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그렇지. 겁나 아이 짜치잖아요, 그럼 진짜. 그럼. 제가 그리고 인스타를 그렇게 하는 성격도 맞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이야기를 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는데 굳이 이렇게 제가 먼저 꺼내지는 않죠, 그치 사실은. 그치. 예. 짜칩니다. 제가 그런 아 성격도 맞아. 아니고 그리고. 아 이거 뭐 대충 알겠지만 뭐 다 선수들이 하면 한두 번씩 예. 있거든. 맞아요. 근데 말 한 대로 짜치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예. 에이 이러고 마는 맞아요, 거거든. 맞아요. 다 아 누구나 맞아 맞아. 이렇게 그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맞아.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평가의 요소로 넣어서 평가를 하면 좀 솔직히 맞아요. 선수로서는 좀 서운하긴 하지, 그지? 그럴까 봐 내가 또 굳이 그날에 또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 안 나올 수 있게 그냥 탁 베스트의 몸을 또 기대를 해봅시다. 제가 또 이게 무대에 대한 욕심이 조금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운동하는 애들 보고 하면은 아, 나도 한의사 1년만 쉬고 매진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요. 이렇게 진짜로. 운동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예, 그렇게 너를 좀 뜨겁게 만들었던 최근에 예. 그런 선수들이나 뭐 어떤 뭐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었어? 아, 그러니까 저는 특정 인물보다는 어. 그 뭔가 그 분위기. 아, 그치. 뭐 예. 프로 퀄리파이어쯤 되면은 좀 그런 분위기가 예,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있고 그리고 막 일을 할 때는 안 그런데 RBW 몸에 간다던가 애들이 음, 너무 뜨거워요. 그치. 진짜로. 그런데 간다던가. 맞아, 맞아. 그러면은 막 사그라 들었다가도 아 그래 저 때가 재밌었지 하면서 막 다시 타오르는 느낌도 그지. 있고 한데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 진짜로. 연초에 그지 우리 어디였더라? 순천이었나? 어디 아 군산. 군산, 그치. 예. 군산 갔을 군산. 때 또 막 다 같이 막 운동하니까 또 막 아, 막 뜨겁고 그랬어, 아, 맞아. 뭐 신현이 막 몸 이러고 아, 하니까 막. 다들 신현이에 어, 좌절했지만 그치. 차가워졌다 그때 예, 좀 약간 차가워졌다가 차가워졌다 신현이 때문에. 다시 뜨거워지고 요새 하기 또 다시 때문에 뜨거워졌어, 맞아. 뭐 그런 결국엔 이제 환경과 예, 또 주변 사람들 이게 또 맞아요.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생각 반대로 들어요. 한 것 같아. 아, 맞아. 제가 본 음, 질문 중에 음. 제일 흥미로웠던 질문은 그 저한테 보디빌딩적인 재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어, 질문이 있었는데.
중간에 내가 물어보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었는데, 운동을 시작했던 시점이거나 뭐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나 내가 재능이 있구나, 보디빌딩 쪽으로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시점이 있었을 거야. 네. 어, 그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있었다면 어떤 계기가 돼서 그렇게 느꼈는지. 제가 시합을 한 그러니까 연차로 따지면은 뭐 4년 차 때 한 번, 6년 차 때 한 번, 8년 차 때 한 번, 작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를 뛰고 뭐 한 번 뛸 때마다 두세 개를 뛰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뛰었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나 가능성 있다고 느꼈던 거는 사실 2, 3년 전부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첫 대회는 1, 2등 하더라도 운이었겠지. 두 번째는 이게 운일까 실력일까 긴가민가. 세 번째까지 1등을 해버리니까 그래도 실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성적만으로 재능이 있다라고 느낀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보디빌더로서의 재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외형, 비율. 요거랑 두 번째는 정말 지옥스러울 정도로 힘든 훈련을 버틸 수 있는 정신력. 예. 그 두 개가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력만 있고 몸이 안 이쁘면은 좀 그냥 몸이 단단하기만 하고 그냥 노력만 보이는 몸이라면은 또 외형만 갖추고 이 노력이 없으면은 약간 좀 얄쌍한 느낌도 나고 하는데 그 두 개가 합쳐지면은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비춰봤을 때는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환경까지 더해지면은 진짜 금상첨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레슨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그 되게 자기 훈련 강도의 역치를 혼자서 뚫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 보고 그냥 취미로 하라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도전적으로 할 용기조차 없으면 사실은 몸이 발전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진짜 이악 물고 해도 종이 한 장 차이로 좋아지는데 설렁설렁하면 절대 단기간 내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레슨생이 운동하는 임하는 태도를 딱 보면 알아요. 얘는 몸 언젠가 좋아진다. 얘는 그냥 취미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중에 간혹 자기는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 구슬리죠. 잘 구슬리죠. 그냥 아니다. 너 이런 것까지 다 감내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면 사실 거기서 막 열정에 끌어올라서 자기는 다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 행동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애들이 태반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린애들이 요새는 막 보디빌더를 꿈꾸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아이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본업을 가지고 보디빌더를 약간 좀 세컨드 느낌으로 취미로 해도 충분히 이제 이 스타성이나 상품성이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면은 저는 이제 한의사빌더로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야, 너는 전문직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 뭔가 자기가 생업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본업을 하나 가지고 보디빌더를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 누가 말했는데 보디빌더가 가장 일반인들이 가장 모방하기 쉬운 운동선수라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우리가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데도 축구 선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디빌더는 몸이 좋으면 되거든요, 모방이. 그 정도로 보디빌더는 사실 따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훈련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모든 사항들이 맞물려야지 이렇게 빵 하고 스타 보디빌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막 보디빌더 해야지 보디빌더 해야지 막 유튜브에서 보디빌더 해야지 이것보다는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자기가 끼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미래를 고찰하면은 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좌절을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다가.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단단히 드셨으면 좋겠다 하시려면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점으로 사실 운동, 지금은 살짝 식었지만 엄청 그 붐이 일었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뭐 전 세계를 봐도 보디빌더, 뭐 미디어 보디빌더라고 쳐도, 소셜 미디어 보디빌더라고 쳐도 프로가 아니어도 몸 되게 좋은,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어린 친구들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
맞아. 근데 IFB 프로가 되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아졌어. 음. 그러면 나도 이제 질문을 그때 얼마 전에 다른 그 친구가 있어서 어린 친구가 레슨을 받는데 IFB 프로가 되고 싶대. 왜 IFB 프로가 되고 싶냐? 멋있어서 되고 싶대.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내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멋있어서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는 것 같대. 근데 그러니까 IFB 프로가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난 되게 불행한 것 같아. 사실 너도 이제 목표로 두고는 있지만 그게 끝은 아니잖아. 이거를 됨으로써 되고 나서 뭔가 하고 싶고 또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고 또는 어떤 성취감 때문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성취나 보상으로서 IF 프로 카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IF 프로 카드를 갖고 프로가 됨으로써 이게 수단화돼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프로쇼를 나가서 뭐 상금을 노리거나 올림피아를 가거나 뭐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나뉘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막말로 인스타 아이디 IF 아예 프로 땡땡땡 하고 싶어서 그래서 꺼드럭대고 싶어서라 그러지? 꺼드럭대고 싶어서 IF 프로 되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사실 그것도 되게 솔직한 거고 나도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네. 근데 허무할 거야 그러면. 허무하죠. 허무할 거야.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그게 목표는 아니었지만 참 부질없는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이게 3년 동안 고생을 했냐 이런 생각이 따자마자 드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목표를 두고 IF 프로 카드 그래 따서 너 뭐 할 건데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을 때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네, 수단이 되어야 네, 되죠. 한마디로 맞아. 말하면. 그게 최종 지향점이나 목적이 음, 돼서가 아니라 그게 맞아.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 어.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또 내가 정말 운동 열심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약간의 증명과 보상으로서 그래 도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이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냥 선배 IF 프로의 네, 그냥 꼰대 같은 그런 뭐 조언이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길래 나도 딱 생각이 났어. 그래서 성민이는 만약에 그러면 IF 프로 카드를 다시 따려고 해. 네. 그러면 그래 왜? 왜? 저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자기 만족은 이미 끝났어요, 음, 보디빌딩에서. 사실은 저는 약간 반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처음 운동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딱 목표로 했던 게 그때는 IPV가 흥행하지 않았으니까 음, 그때 했던 게 저는 사설 프로 카드를 몇 개를 따겠다. 이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이뤘기 때문에 사실 IPV 프로를 막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열망감은 조금은 줄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따고 싶은 거는 이제 팬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도파민을 좀 분출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걸 또 보면 저도 또 도파민이 돋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뭐 너가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못 떠올렸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이제 어쨌든 IF 프로쇼가 내추럴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의 관심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보고 나서 나도 저 무대에 오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성민이 너도 아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근데 저는 프로 무대를 직관했잖아요. 음. 근데 제가 느낀 게 제가 이전에도 다른 채널 가서도 말했는데 지금 프로 갔다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느낀 게 이게 음,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심해요, 사실은.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이제 젊은 애들이 따고 하더라도 사실 위에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분들이 있거든요. 음. 사실 그분들과의 경쟁을 하려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따서 가서 꼴등하면은 사실 그것보다 더 무의미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난 뒤에 올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하죠, 확실히. 예. 근데 참 이게 또 어려운 게 보디빌딩은 특히 내추럴은 그러면 지금 강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좋아져. 진짜. 한진영님 봐봐. 진짜 말도 안 계속 좋아지죠. 돼요. 어, 저 운동 같이 몇 번 어, 해봤잖아요. 진짜 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예,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 젊은 애들 뭐 빠르게 좋아지지만 그 캡이 있거든 또. 맞아요. 그거가 이제 서로 만나는 지점이 프로 레벨이겠지? 예, 그럼 결국엔 그 프로 레벨에서는 이게 젊은 애들이 나이 먹은 사람을 팍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 시점이 이 사람이 다 늙어가지고 눈대 시점이 돼야 돼. 근데 이 사람 전성이 끝났는데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맞아요.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사 탑 티어들도 노력을 할 텐데 그렇지. 그럼 나는 그 노력의 두세 배를 해야지 그나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 두세 배의 노력이 말이 두세 배지 쉽겠냐고요. 그게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거 딱 느끼고 나서 그냥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음. 되게 역시 이게 메타인지가 높은 네. 사람인 거야. 저는 상대는. 그래서 따도 되고 안 따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크게 느껴요. 그러니까 따서 정말 가치 있게 만들려면은 상품성이 있으려면은 그 프로 세계에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운 좋게 따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군 거예요. 장롱면에 장롱면허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마음을 다시 좀 차분하게 가다듬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또 우리나라 클래식 피지크는 더 그렇게 느낄 수. 최한진, 이용승 이렇게 너무 맞아요. 큰 기둥이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게 결국엔 IF 프로 카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숙명인데 쉽지 진짜 않지. 힘들죠. 나도 숨이 둘 보면 툭툭 막히거든. 그 세컨드 음. 백은 권준, 조신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치. 거기서부터 물론 이제 언급되지 않은 훌륭한 네, 선수들도 또 맞아요. 있어요. 있지만 네. 아직은 그분들은 또 조금 더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는 단계니까. 그래서 나도 그 클래식 피지크 전향할까도 많이 고민했거든. 네. 항상 이제 내가 한진영님이랑 같이 운동하게 되면 빠르게 포기를 하지. 아유, 아니다, 나는 아니다, 멀었다. 멀었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무대를 보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만큼의 실력을 또 갖추는 거를 목표로 하십시오. 저는 네. 그게 안타까운 게 그게 내추럴 보디빌딩의 흥행의 걸림돌이라 생각해요, 솔직히. 오히려 왜냐면은 그 도핑 그 약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솔직히 발전의 이게 그치 속도가 업다운이 엄청 있지. 업다운이 있으니까 야 이번에는 그래도 얘가 이기겠는데 얘가 이기긴 했는데 우리는 다 프로쇼 체크인하면은 야 이번에도 한진이 형이 이길 것 같아 이런 느낌이니까 다 그치, 맞아. 예, 이게 참 내추럴 프로쇼의 흥행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진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기려면 한진영님이나 용승이 이기려면 둘이 실수를 하길 바라야 돼. 맞아요. 다이어트 실수하기를. 예, 근데 그거부터 멋이 없잖아. 맞아 멋이 내가 없어요. 이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이기는 거 자체가 이게 좀 의미가 태도가 없는 그지. 거라서. 예. 이 사람의 최고일 때 내가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호승심이 좀 있어야지 본인도 성장을 할 수 있고. 나도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나도 선수 프로니까 엠마누엘이 전성기일 때 예. 난 아직까지 한 번도 아직 붙어보진 않으셨죠? 같은 무대를 서본 적이 예. 없어서 한번 이겨야지라는 맞아. 생각으로 운동을 지금 마지막 하고 불꽃을 있죠. 태우고 있는 네. 중이야. 마치겠죠, 당연히. 엔딩 딱 돼. 네. 그냥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 한의사 빌더 성민이와 함께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보디빌딩 이야기와 한의학 우리가 몰랐던 한의학 이야기 관련된 것도 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각보다 성민이가 또 얘기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통하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즐겁게 대화를 나눴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뭐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말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얘기해줘요. 재밌네요, 생각보다. 음. 생각보다 재밌고, 다음에 또 혹시나 뭐, 흥미나는 주제가 있으면은, 아.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불러주신다면 또. 사실 내가 재밌게. 지금 계획 중인 게 네. 세 분을 모시는 게 목표거든. 지금 이제 한 분은 또 이제 따로 또 촬영을 할 거야. 네. 그분은 이제 그냥 이제 의사, 양방 의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네. 윤석군 이제 약사. 네. 그래서 약사와 한의사, 의사 세 분을 다 모셔놓고 네.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디빌딩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모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즐거운 청취, 시청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팟캐스트 마쳐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민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